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여기 사회복지학 중에서 가장 큰 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에 있어서 3교시 세 번째 과목 법제론, 양형도 방만하고 또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읽기가 좀 불편한 것이 바로 나와 여기 법제론이 되겠는데, 자, 법제론은 정책론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반드시 학습을 할 적에는 법제론과 정책론을 한내 연결시켜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효과성이 높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을 다뤄놨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이 아닌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은 6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성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연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거기에다가 이번에 사회보장 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다른 조항에 있던 것을 원칙에 같이 포함을 시켰는데, 그게 바로 책임 분담의 원칙. 사회보험은 국가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원칙에 집어넣어서 6가지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보편성의 원칙, 형평성, 전문성, 연계성, 민주성, 독립성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편성과 책임 분담의 원칙을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예방적 기능의 제도가 아닌 것은, 자, 여기는 문제를 예방이란 단어를 넣고 가만히 보니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일 때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 예방적 차원의 노력인데 비해서 공공부조는 이미 부적응 상태로 빠져버린 이후에 이끌어지는 사후적, 소극적, 치료적, 구빈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공공부조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1차적 사회안전망은, 우리가 사회안전망 그러면 1차적 사회안전망, 2차적 사회안전망 다 정리했지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 사회보장기본법 이 전면 개정을 통해서 등장한 평생 사회안전망 3가지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자신이 기여한 바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준 시책을 사회보험, 국가가 만들어준 시책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사회보험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준 시책은 2차적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데, 공공부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1차적 사회안전망은 사회보험, 2차적 사회안전망은 공공부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제 예상 문제 영순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평생사회안전망이 되겠는데, 누구나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생애상에 갖게 되는 기본적 욕구와 저마다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특수 욕구를 같이 고려해서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평생사회안전망도 오히려 또 그것을 더 중요한 출제 비중으로 두고 중요 표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1차적 사회안전망,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을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모두 공공부조로서 2차적 사회안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공공부조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6가지,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국가 책임의 원리 나와 있지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어쩌면 생존권 보장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과 자립 지원의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책임의 원칙, 생존권 보장의 원칙,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 자립 지원의 원칙, 그리고 2가지는 평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으로 이렇게 암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당연히 여기는 국민 책임의 원칙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회보장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자,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가 나올 적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답이 2번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답이 2번으로 바꿔졌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정 소득 이하인 자는 당연히 급여 대상자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공공부조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라고 해서 무조건 급여 대상을 삼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아무리 그래도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해당, 그래도 이 문장과 유사한 것은 공공부조와 가깝겠지만 이 조건만 가지고는 공공부조의 수급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강제가입, 위험분산효과, 소득보장, 최저한의 생활보장, 좋습니다. 이때 최저한이라는 것은 하한선호 개념이라고 그랬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 아닌 것은, 자,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종래에 있는 사회적 위험을 5가지만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가 아니라 예시하고 있었죠.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이렇게 5가지만 예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3가지가 새로 삽입되었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앞에가 출산, 양육, 그리고 가운데 빈곤, 이 3가지가 새로이 신설된 사회적 위험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기 보면 부상이나 상해는 없습니다. 부상이나 상해는 없다. 8번에 보시면 빈곤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빈곤갭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의 소득의 가구를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드는 소위 예산액이나 예산량을 바로 빈곤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구조의 가구를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드는 예산액의 개념으로 쓰는 것이 바로 빈곤갭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비율은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위 소득 수준과 하위 소득 수준 관련없고 답은 4번이 되겠군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또는 빈곤선 이하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올리기 위한 총소득 드는 예산액을 빈곤갭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수직적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자, 소득 재분배에는 수평적 재분배도 있고 수직적 재분배도 있고 세대 내 재분배도 있고 세대 간 재분배도 있고 단기 재분배도 있고 장기 재분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직적 재분배는 이건 공공부조에서 찾아보는 재분배죠. 그다음에 공공부조를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2, 3, 4는 수평적 재분배의 개념이 주고 기초연금은 공공부조로서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등장한 것이 기초연금이 되겠는데 수직적 재분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10번에 보시면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배제를 다뤘습니다. 빈곤의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 과정에 이르는 종합적 고찰을 시한다.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프랑스 시라크 정권의 사회부 장관이 처음 끄집어낸 것이 사회적 배제인데 빈곤이나 박탈이나 이런 것처럼 단편적이고 정태적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나 그렇게 이끌어왔던 원인 다양한 변수로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사회적 배제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게 됐지? 정치적으로는 뭐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뭐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면적,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포괄해서 접근하는 개념을 사회적 배제라고 합니다.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포함한 다차원적 불리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가 중요하다.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되었다. 이거 사회적 배제는 1970년대 초에 프랑스 시라크 정권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라는 틀렸군요. 가나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서비스 문제 나와 있네요. 사회보험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법률 제정 절차나 시행 절차는 똑같이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판서도 않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1963년에 법률이 제정되고 1964년부터 시행되었던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보험은 의료보험입니다. 1883년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중에 질병보험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이 대부분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 보험이지만 세계적으로 최초인 것은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질병보험이라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12번에 보시면 공공부조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공공부조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여기 보시면 정부의 일반 세입을 재원으로 한다. 그렇죠? 공공부조는 기여와 관계없이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조세를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일반 세입을 재원으로 한다. 선택적, 제한적 프로그램이다.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채택한다. 자산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사회보험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 특히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큽니다. 적다고 돼. 답은 4번이겠군요. 최후의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한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만들어진 최후의 안전망 개념을 2차적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했고 공공부조를 들어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3번과 같이 연결시켜서 또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사회보험 체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부의 일반 세입에 의해 재원을 조달한다.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에는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노, 사, 정, 3자 부담의 원칙으로 물론 국가에 의한 재원 조달이라고 해서 일반 세원에 의한 일반 조세에 의한 지원도 있지만 주된 재원은 노사 공동분담이라고 이게 잡아볼 수 있는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능력주의에 근거한다. 즉 소득 비례각출이죠. 사회적 위험에 기초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법령 기준에 의하여 강제 적용 후 원리가 적용.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강제해버리는 것이 사회보험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4번에 보시면 사회보험 능력주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능력을 고려한 능력주의.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서 각출도 하지만 바로 소득에 비례해서 급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소득 비례 각출했으니까 보험료를 낸 만큼 그 기여도를 인정해서 급여를 제공한다가 바로 능력주의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에 보시면 수급자의 소득 재산 등과 관계없이 인구학적 조건만 갖추면 일정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조건 관련 없이 일정 조건만 구비되었다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하는 것은 사회보장 중에 사회수당이 되겠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양육수당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 여기에서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절대적 평등, 다시 말해서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의 개념으로 적용되는 바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회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은 이제는 문제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16번에 달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내용은 그러면 사회보장의 내용을 오지선다로 한다면 거기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사회보장으로서 평생 사회안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정도를 여러분들 별도로 적어놓으시면 되겠고 이제는 관련 복지제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6번을 삭제하고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사회보장의 유형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좁은 의미와 평생 사회안전망이라고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같이 첨가해서 사회보장기본법 3조를 첨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17번에 보시면 국가 및 지단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상에 나와 있는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답은 단답이게 좋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5번의 사회복지 서비스, 그냥 사회서비스하기 좋습니다.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보험 도입 순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건 11번 문제와 같이 연결시켜서 이미 앞에 설명했으니까 법률 제정 연도나 시행 연도를 차례대로 다 해도 똑같이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순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11번에 봤죠?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9번에 공공부조의 기본원리로 보기 어려운 거.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여러분들은 앞에서 4번 문제에서 봤습니다. 국가 책임의 원리,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 자립지원의 원리, 평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지요. 뭐 답은 여기서는 자립조장, 최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4번 문제와 같이 앞으로 가서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고 20번에 보시면 공공부조의 기본적 원칙이 아닌 것은 자 공공부조 그건 공공부조 거택보호의 원칙 그래서 주거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지급의 원칙 또는 개별적 수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도움을 필요로 달려올지 모릅니다. 때문에 누구나 그러하듯이 기다리라고 말을 못합니다. 진정 공공부조의 존재 가능성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데 있거든요. 필요할 때 바로 응답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공공부조의 존재 가치가 되겠고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내용으로 봐도 개별적으로 각기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 수요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공공부조는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급여,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가구 단위는 세대 단위의 원칙이고 신청 및 직권급여의 원칙 좋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현금급여의 원칙. 21번에 보시면 자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산조사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필수 절차로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도움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그 도움이 얼만큼 어떻게 언제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하나의 행정 절차를 자산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급 자격을 조사하고 신청자의 수급자 자격을 조사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를 측정하고 그것이 얼만큼 필요한지 부족분을 측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자산조사가 되겠습니다. 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선별적 급여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보충성의 원리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스티그마가 유발된다. 답은 4번이 설명이 되겠군요. 사회복지 급여 대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령이 중요 조건이 되는 사회제도는 자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연금 나와 있군요. 국민연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60세 이하의 물론 그 18세 60세는 나중에 국민연금법 부칙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져 있습니다만 어떤 연령 나와 있죠. 다음에 장애수당 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장애로 인하여 돈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장애수당을 주지만 일정 연령이 넘어서게 되면 18세 이상이 되면 장애수당이지만 18세 미만이 되면 장애아동수당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연령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 이제는 노령자 빼버리고 기초연금 2014년도 5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당연히 65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지요.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선정이 두 가지죠.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액 조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답은 연령이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다가 되겠습니다. 23번에 보시면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이 나와 있네요.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성. 자, 강제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독점 운영하면서 강제하는 것이 사회보험이고 선별주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선별주의는 공공부조로 가야 되겠죠. 수익자 재정 축임. 그래서 자기가 내는 기업, 보험료에 근거해서 급여를 수령하게 될 겁니다. 응능주의, 능력주의에 응해서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를 말하되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평생 사회안전망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비해서 사회보장제도는 한 단계 상위 차원의 제도, 말하자면 제도가 되겠어요. 때문에 이 사회보장이나 사회보험에는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습니다. 그에 비해서 5대 사회보험에는 모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또 사회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고용보험위원회, 또 노인장기요양위원회, 이런 등등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각각마다 5대 사회보험에는 5개의 말하자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속은 국무총리보다 한 단계 낮은 중앙행정관서장,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고용노동 그 장관이 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무총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는 거 꼭 갖고 가시고, 나머지는 중앙행정관서에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25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측정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산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측정 방식은 전물량 방식, 라운트리 방식, 마켓 바스켓 방식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론 강의할 때 중요할 때 이 최저생계 빈곤선을 결정할 적에 최저생계비 이하를 우리는 정책적으로나 절대적 빈곤의 개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를 빈곤 후 개념으로 지금까지 설정해 왔지만, 빈곤 후 개념이 달라집니다. 2014년도 10월 1일자로 이제는 절대적 정책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바뀝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수준도 변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 후 개념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것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나와 있는데, 빈곤 문제를 완화시켜준다.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그것은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이 그런 것이고, 이 공공부조라는 것은 보장기관 자체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기여와는 관계없이 철저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자만 대상으로 이끌어가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급여 대상자의 기여는 관련이 없다. 자산조사는 필수 좋습니다. 답은 2번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7번에 보시면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자발적 가입, 아니죠. 국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서는 강제가입입니다. 개인적 적절성도 추구하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적 적절성이 더 큰, 그래서 거기에다가 개인적 공평성이 가미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독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재정의 완전 적립을 주장하는 것은 민간보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사회보험은 완전 적립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평균적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 적립이지, 완전이란 단어가 좀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완벽성을 기하는 적립인 것이고, 완벽한 완전 적립은 민간보험을 말합니다. 공공부조는 완전 적립이란 전혀 불가능한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8번에 보시면 연금 재정 방식 중 부가방식 연금제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자, 연금의 운영 방식에는 적립 방식도 있고 부가 방식도 있고 또 수정 적립 방식, 우리나라는 수정 적립 방식이죠.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득 중의 일부는 현재 생활을 위하여 소비를 하고 일부를 적립해 놨다가 위험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금이나 적립을 내놓는 건데, 바로 이 사회보험료가 그런 개념이다. 적립한 그 내용에 세이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립 방식인데, 내가 내 돈 모아놨다가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세대 내 재분배가 되겠어요. 세대 내 재분배.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은 개인적 공평성이나
세대 간 공평성이 각자 너희 또래는 너희들끼리 우리 또래는 우리들끼리 모아놨다가 서로 어느 정도 균형 맞춰 나눠 가질 거니까 너희 동갑내기는 너희 동갑내기를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공평성이 되는 것도 적립 방식이 되겠어요. 이 적립 방식은 돈을 쌓아 놓기만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느냐, 보다 증액을 시켜서 나중에 보다 많은 급여가 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장기 추계 능력이 필요로 하고, 그런 과정에서 투자나 투기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쌓아놓기만 하다 보니까 물가 변동률에 대한 반영이 드늦다, 인플레이션 대책이 약하다라는 것도 적립 방식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 부가 방식은 젊은 생산 세대의 수입을 일부는 그 세대의 생산비로 쓰고 일부는 현재 노인 세대의 생활비로 내놓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부가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재분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점으로 봐서는 도입과 동시에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완전 지불이 가능하지만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 등이 특징인 것이 부가 방식이 되겠어요. 자, 여기는 부가 방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득 재분배는 세대 간 재분배,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에 29번 국민연금.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적은 있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답은 도입시기니까 도입시기,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도입시기는 88년, 73년은 법률이 만들어진 적은 있으나 시행이 안 됐거든요. 30번에 보시면 건강보험에서 법정급여끼리 묶인 것은, 건강보험에서 법정급여, 자, 국민건강보험급여, 그러면 현물급여로서 요양급여, 현금급여로서 요양비나 출산비, 장애인 보장급여,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현물급여로서 부가급여, 부가급여에는 장제비나 상병수당이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임신, 출산, 진료비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는 바우처로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또 건강검진도 역시 어찌 보면 바우처로 제공되는 방식이죠. 법정급여끼리 이어진 것은 요양비, 법정급여, 법정급여와 부가급여, 부가급여에는 바로 장제비, 상병수당, 또 임신, 출산, 진료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장제비라든지 이런 것 등은 모두 관련이 없고, 또 그건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법정급여인데 본인 부담의 보담금, 자,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결정에 의사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법정급여 그러면 요양급여, 요양비, 출산비, 또 그러면 건강검진,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이 법정급여고 나머지는 의무급여, 부가급여라고 합니다만 의무급여에 해당되겠어요. 31번에 보시면 부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부가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가 방식은 현 세대, 젊은 세대의 수입을 일부는 그 세대의 생활비로, 일부는 현재 노인 세대의 생활비로 내놓도록 하는 방식인데, 대부분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재원조달 방식이다. 자, 이것도 해서 현 정부에 들어가는 노령연금, 그래서 말하자면 기초연금에서 이걸 적용을 하다가 많은 반발을 사고 있죠. 세대 간 세분배 효과가 있다. 젊은 세대의 집단적 노인 부양이다. 인구학적 위험에 비교적 취약하고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된다. 연도별 수지 균형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론 강의 설명 안 했지만 그냥 연도별 수지 균형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가 방식. 투자 위험이나 투기 위험에 노출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적립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원 조달 방식, 적립 방식, 부가 방식, 수정 적립 방식. 우리나라는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단답이니까 좋습니다. 33번에 보시면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사회적 위험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되, 그 때문에 노령의 경우에 노령연금, 장애의 경우에 장애연금, 사망의 경우에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급여의 대상은 노령, 장애, 사망. 답은 1번이 되겠고,
실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이론 강의할 때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해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은, 말을 죄를 어렵게 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연금법상 보험급여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 월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소득, 보험료를 얼마를 거둬야 되는가, 보험급여를 얼마씩으로 나눠줘야 되는가는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국민연금 보험급여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 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에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연령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이게 60대 미만의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부칙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아니라 출생연도에 의해서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따로 출생연도에 따라 규정되어 있지요. 어쨌든 여기 가입 연령 대상은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을 수령하는 것이 똑같이 60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53년생부터 57년생은 61세부터, 58년생부터 그 이후에는 62세부터, 63년생부터는 63세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60세 미만이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36번에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4종이 있죠. 당연 적용 사업장,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 뭐 단답 문제가 나와 있군요. 의제 가입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거는 의제 가입자가 있습니다만 국민연금법에는 딱 정해져서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7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